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아마 여러분도 읽으셨을 거예요. 톨스토이의 동화집을 읽으세요. 그 동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러시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평생 소원이 다른 사람 땅에서 이렇게 소작을 하지 않고 내 땅을 가지고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그 평생 꿈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의 한 귀족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공짜죠. 공짜로 땅을 나누어 준다. 그런 이제 신문을 봅니다. 그리고 귀족을 찾아가서 아침 신문을 보고 왔는데 사실이냐고 그렇다고 얼마나 많은 땅을 주느냐 하고 물었더니 너 하루 그 경작을 해서 1년 경작해서 필요한 땅이 얼마나 되는데 그 농부가 생각하다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돌아오는 땅은 다 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농사 지을 수 있어? 그랬더니 농사를 지어야죠. 그럼 그렇게 하자고. 오늘은 이제 오후가 됐으니까 내일 아침에 저 언덕 위에 해 뜨기 전에 와서 약속대로 하자고. 그리고 이제 농부는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은 나도 이제 내 땅을 가지고 부자가 돼서 잘 살게 될 텐데 너무 이제 흥분합니다.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겠으니까 물을 마실 물수통도 준비하고 도시락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는데 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표시하는 뭐 곽지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이제 준비하고 잠들려고 하지만 너무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껏 이제 아침에 오기를 기다리다가 귀족하고 약속한 그 언덕 위에 갔습니다. 해가 뜰 때쯤 되니까 귀족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이제 동쪽에 해가 뜨게 되면 저는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돌아오는 땅은 다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귀족이 그러라고. 그런데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지. 해진 다음에 돌아오면 약속이 어긋나니까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돼.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동쪽에 뜨니까요. 농부가 이제 뛰기를 시작합니다. 한참 뛰다 보니까 땅이 너무 좋으니까 돌아서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물 마실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야지. 점심시간이 되는데요. 도시락 먹을 시간이 있으면 내일 먹어도 되는데 도시락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도시락도 먹지 않고 멀리까지 갔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스러우세요. 해지기 전에 이전 돌아서야 하니까 돌아서겠다. 그래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피곤은 점점 지치죠. 해는 빨리 지죠. 그래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가 거의 됐는데 보니까 언덕 위에 해가 지금 한 반쯤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언덕 위까지 올라가서 귀족 보고 해가 아직 지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그랬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농부가 그만 거기에 엎드렸습니다. 귀족이 그걸 보고서 종 보고 하는 말이 몹시 피곤한 모양인데 좀 쉬라고 두어두자. 그리고 거닐다가 쓱 와보니까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 일어나야 할 거 아니냐고. 다 자네 땅이 됐는데 일어나야지. 그랬더니 그대로 엎드려 있습니다. 가서 제 어깨를 지치고서 일어나야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움직이질 못합니다. 아, 이상하다 하고서 어깨를 들치고 보니까 그만 너무 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서 종복하는 말이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는데 땅을 파고서 거기에 묻어주어라. 그 땅을 파고서 이제 묻어줬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5자 땅만 가지면 되는 건데 그건 누구나 다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히 고생하고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내려왔다 하는 동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만 나도 그 동화를 읽고서 말이죠. 바보 같은 사람도 다 있다.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 들기 시작했는데 나이 들면서 가만 보니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자꾸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내 친척 할아버지입니다. 아주 시골에서 농사 지었지만은 열심히 일해서요. 상당히 부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좀 가난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집에 새들어 살기도 하고 뭐 그런 과거가 있는데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옛날입니다. 옛날이니까 아들들 초등학교도 뭐 안 해도 괜찮으니까 돈만 벌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50 후반에 마지막에 아마 지금 생각하면 위암 같은 게 아니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 떠났는데 그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맹고하니 이렇게 많은 재산을 놓고서 어떻게 죽나, 아까운 걸 다 놓고서 어떻게 죽나, 그리고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그 맏아들이 좀 좋지를 못해서 아버지 재산을 옛날식으로 이제 땅 문서 같은 거 가져가서 다 팔아서 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요. 두 아들은 그만 마을에 남았는데 그래도 막내 아들은 후에 중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두 아들들은 고생하고 형도 또 그 재산 다 갖다 없이 하고 이제 그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제일 불행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다 행복하게 사는데 제일 불행했다. 그런 걸 이제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꾸 몇십 년 사는 동안에요. 지금 와서 이렇게 가만 보면 우리 주변에 그 농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매일 신문에 납니다. 방송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언젠가 하니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고 고마움을 받아야 할 재벌들이 그 형제들이 재산 싸움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그런 걸 보게 되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역시 그 농부와 같이 조금만 더 가져야지 조금 더 가져야지 하다가 다 놓치고 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빈손으로 왔지만은 빈손으로 안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살 줄을 모르니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농부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 주변에서 나 자신이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가만 보면 물질적인 소유가 인생의 전부고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즐겁게 만족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다. 물질적인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안 해도 되는 고생, 필요 없는 고생, 공연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물질적인 소유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걸 잘 압니다. 그걸 우리가 물질적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적당한 것만큼 가지고 그 이상은 사회와 함께 가지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이제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고 물질적인 소유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즐거움이고 이제 만족인데 그건 후에 가게 되면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권력이라고 할까요? 니체 같은 철학자는 권력 의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누구든지 남을 지배하고 살고 갑을 관계에서 갑이 되고 싶어하는 거,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는 사람은 가져야 하긴 하는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또 불명예스럽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명예욕에 또 빠집니다. 그 명예를 내가 소유하고 하는데 그건 과거에는 우리 남자들에게는 좀 많고요. 여성들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자꾸 진출하고 뭐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여자분들도 이제 그 명예욕을 좀 많이 가지는데 조금 나이 들게 되면 명예라고 하는 것이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이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걸 좀 나이 들면 깨닫는데 그 나이 들기 전까지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대통령들도 자꾸 명예욕에 빠져서 무슨 상을 받는다, 명예학을 얻는다 하면 이제 자꾸 이제 그 가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는 존경을 받는 겁니다. 우리 방송국에 오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가수나 탤런트는 인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박수를 받는 것만큼 올라가니까 인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뭐 교수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지도자는 인기를 좋아하다가는 끝납니다. 존경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적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제가 좀 몇십 년 전에는 방송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책도 많이 나가니까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요 자꾸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왜 국회의원 출마 안 하느냐고 말이죠. 그 교수로 조용히 살지 말고 왜 국회의원 나가지 않냐고 내 친구들 가운데도 그럽니다. 그러면 난 속으로 말이죠. 저분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국회의원은 누구나 또 노력하면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내가 내 제자들을 키워서 우리 민족과 국가가 20년, 30년 지나면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야겠는데 하는 교수 직책이 국회의원 직책보다 몇 배나 소중한데 왜 그걸 모른가 봐요. 근데 교수는 뭐 박수 받질 못하지만 이제 국회의원들은 항상 떠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건강할 때 내 친구 안병욱 교수를 만났습니다. 다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입니다. 나보고 그래요.
김생 이름도 좀 알려지고 사회 사람들이 아니까 뭐 지방대학의 총장이라든지 뭐 어느 대학의 총장으로 오라 그런 그 얘기 안 들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 2번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랬더니 당신네들은 내가 책도 쓰고 강연도 가니까 나 유능한 사람인 줄 아는데 나 유능한 사람 아니라고. 내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그건 내가 할 건 아니라고. 그래서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 김생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교수로 오려면 가겠다고. 강의하러 오라 하면 내가 제자들 위해서 가겠는데 총장으로 오라 하면 안 간다고. 왜냐하면 내가 30대 중반에 교수가 될 때 세운 목표가 하나 있는데 건빈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수다운 교수가 누구였는가 그럴 때 그 김아무개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게 내 꿈이었다고. 그러니까 난 그 교수 가운데 교수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내 후배 교수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우리 대학에 가게 되면 교수들도 뭐 과장 되고요, 처장 되고요, 뭐 학장 되고요, 부총장 되고요, 총장 되고 그게 꿈이거든요. 다들 총장 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배 교수들 보고 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민관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영국의 뭐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총장의 존경을 받는 교수가 많은 대학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총장은 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교수 모르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하버드 대학 총장은 누구를 존경하느냐? 내 교수를 존경합니다. 난 연세대학교 쭉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후배 교수를 보고 하는 말이 뭔가니 총장은 총장으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그러나 총장의 존경을 받는 교수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그때는 우리 연세대학교도 정말 훌륭한 대학이 된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명예가 아니고 존경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해서 당신 잘못 살았습니다. 당신은 행복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얘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아느냐고. 지금 우리가 제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요새 신문에 많이 떠들고 뭐 방송에서 많이 뭐 갑질이다 뭐 이런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네. 또 재벌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그러나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불행을 만들어주는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국민이 행복해지면 되는데 내가 행복해지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업을 해서 재벌이 되는 건 좋은데 그 재벌에 대한 욕심은 다른 걸 다 끌어모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와야 합니다. 대통령도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10사람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말라고. 근데 그 길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기업가 가운데 이완양의 그 유일한 씨 같으니 보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기업을 해서 참 많은 그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당시는 완전히 기업은 사회가 나에게 맡겨준 책임이지 내 소유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아마 그 다 아십니다만 그 유언하는 거 보면요. 아들 보고서는요. 나 너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고 사회적으로 내 능력으로 살게 다 해줬으니까 아버지 내가 돈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 있다고는 생각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약화되고 내 인격을 내가 무시하는 게 되니까 너는 내 인격과 내 능력으로 내 살아남아요. 아들한테 돈 하나 안 줬습니다. 딸은 어렸습니다. 어리니까 나는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비는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또 내 능력으로 살아라. 그것이 내 인격이고 내 인생이고 내가 너한테 주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말이죠. 돈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그래 그 딸이 그 줄을 받았습니다. 그걸 쓰지 않고 자꾸 아껴놓고 하니까 마지막엔 그 당시 100억이면 큰 돈입니다. 100억이 됐습니다. 나도 2번 만났는데요. 그렇게 검소한 생활합니다. 그 여행했죠. 고급 호텔에 머물지 않고요. 뭐 명품 가지고 다니는 것도 없고요. 아주 검소하게 살았는데요. 그 100억을 전부 사회에 주고 갔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건데 내가 가질 게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 사회에 주고 간다고. 이제 그런 분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보람 있게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번 결론을 맺은 거 아니 소유가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소유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같이 나누어 줄 수 있을 때에 나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 처음 단계입니다. 그런데 2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철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자. 그 얘기가. 영국의 이제 철학자가 행복이 뭐냐 하는 얘기할 때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즐겁게 살면 행복하다. 그 사람들도 행복을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건 배부른 돼지다. 나 배불렀으니까 맞아, 배부른 돼지다.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게 되면 그건 다른 거다 맞아. 높은 차원이다. 그래서 이제 선진 국가에 가게 되면 그 가치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물질적 가치에 대한 정신적 가치다 그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정신적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다 하는 것을 자꾸 놓치고 삽니다. 또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한 번은 소유가 가치, 즐거움이 가치라면 나는 빠져봤다가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일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부른 돼지로서 끝나는 인생을 산다. 이제 그런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 정신적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학문과 진리를 위한 가치, 예술과 아름다움을 위한 가치,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 그게 없으면 우리 사회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거 있으니까 정치가 잘못돼도 다시 살 수 있고요. 경제가 무너져도 다시 살 수가 있는데 그 소중한 정신적 가치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얘기를 하죠. 20세기가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 세기 100년이 다 끝났는데 뉴욕 타임스에서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우리 시대 100년 동안에 우리가 제일 존경할 만한 가장 그 높이 평가받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골랐습니다. 그 타임 표지에 나오기 위해서 골랐는데요. 정치가들도 나오고 뭐 종교인들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누가 뽑히는가 했는데 결국 가서 뽑힌 사람은 누구 아니 아인슈타인 과학자가 뽑혔습니다. 학자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물질적인 영향이나 뭐 그거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독일서 그 활동하고 있다가 히틀러 정권이 자꾸 자유를 탄압하니까 미국으로 망명 왔습니다. 그때 어떤 미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 온 것이 세계 역사의 중심지를 독일에서
미국으로 바꿨다고 말이죠. 그만큼 이 사람의 영향이 이제 큽니다. 그럼 그 아인슈타인이 왜 그런가? 우리가 아는 대로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상대성 원리는 뭐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온 인류가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던 빛의 속도에 따른 시간 개념을 물리학적으로 현실화시켜주는 걸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요새 우리 어머니들이 좀 욕심스러우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 키워가지고서 천재를 만든다, 뭐 영재 만든다 이제 자꾸 그러는데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10살짜리는 10살답게 자라고요. 20살 때는 20살답게 살고요. 30대는 30대 살게 성장하는 거지. 어렸을 때 다 잘하는 게 아닌데 그걸 자꾸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부를 잘하면 좋은 아들, 딸이다. 좋은 학생이다.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면요.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공부하는 것만큼 소중하게 하는데 문관이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요새 여러분 많이 느끼죠? 정서적으로 자꾸 무너지죠?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관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교육을 할 때는 공부도 그 하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거, 뭐 가정 안에서나 그것도 그 다음 하나고 또 하나는 민관이 대인관계를 잘 키워주는 거. 이 셋이 다 있어서 교육이 되는데요. 자꾸 교육만 일찍시키면 머리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얘기가 났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우리 영재 혹은 천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영재 중에 영재가 누굴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영국의 처칠일 겁니다. 그건 대단한 다 인정하는데. 근데 처칠이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 처칠이 세계를 움직이는 영재가 되는 것은 40 넘어서부터입니다. 40이 넘으면서부터 참 지도자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40 이전의 처칠은 우리나라 다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대학 입학에 떨어졌습니다.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가서 이제 입학했는데 말이죠. 아마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수능 시험으로 입학했다 하면 그 안 됐을 때예요. 그래도 그 나라 좋은 나라니까 이제 다음에 입학을 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을 지도해 준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한테 아인슈타인이 어땠는가 하니 그 자기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보여드렸거든요. 내가 지난 오래 세월 걸려서 이걸 찾아냈다고 말이죠. 그 교수가 지도 교석을 쭉 보더니 뭐라 했는 거 아니 부럽다고 말이죠. 너는 이제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남는 학자가 됐다고. 그런데 그리고 뭐인가 하니 난 너 키울 때, 너 지도할 때 내가 그렇게 우수한 줄은 몰랐다고. 그런 일 하리라고는 몰랐다고.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30이 넘으면서 자기의 천재성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너무 그 부모의 욕심대로 성적 좋으면 거의 좋은 애다 아닙니다. 행복한 애가 아닙니다. 또 일찍 공부 잘하면 그게 전부다. 그건 아닙니다. 나도 좀 애들 많이 키워서 6을 키웠는데요. 그래도 머리가 좋다 하면 교수 되는 사람이 좀 머리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성적 보면요. 떨어졌던 애들이 교수가 됐습니다. 성적 좋았던 애들은 뭐 교수가 못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대학 입학 시험은 기억력이 좋은 학생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애들은 기억력이 좋으니까 뭐 서울대학이다 이런 인류대학에 가고요. 이 밑에 애들은 기억력은 좋지 못하지만 사고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아버지가 교수니까 우리 애들
다 교수 됐으면 할 텐데 전 기대하지 마세요. 쟤들이 교수 되면 될 테니까요. 그러니다. 난 뭐라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지금 우리 교육이 잘못돼서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 다 우수한 애로 뽑히게 돼 있는데 대학에 가게 되면 기억력은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16살, 17살 때는 기억력 세대고요. 그 다음에 한 4, 5년 동안 이해력이 자라야 하고요. 그게 넘은 다음에 사고력이 자라야 합니다. 그때가 정말 머리 좋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자들은 다 나이 들어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애들 보고 뭐라는 거 아니라고. 우리 교육이 잘못된 거지. 절대 너희 뒤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 6 가운데 3이 교수인데요. 성적이 아래부터가 교수입니다. 예. 왜요? 얘들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얘들은 기억력이 좋으니까요. 대학 입학할 때까지는 좋았는데요. 대학에 가서는 보통입니다. 대학원에 가서는 앞서지 못했습니다. 얘들은 사고력이 좋으니까요. 대학 가니까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대학원에 가서는 자기 분야가 있어서 사고력이 있으니까 쭉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칠 얘기도 뭐 나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성적인 것, 학문과 예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이 정신적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질적으로 좀 다르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 신체적인, 육체적인 조건과 있으니까요. 우리 건강, 신체가 자란다 하는 건 여자들은 22살, 남자들은 24살까지 자라고서는 쭉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향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과 일치됩니다. 그냥 정신적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 대신 정신적 성장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멀리 자라서 더 많이 자라가지고 내려옵니다. 여기가 이제 40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대체 40으로 끝납니다. 이젠 즐거움도 없어지고 뭐 몸은 병들고 성인병은 나타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아까 좀 그 배부른 돼지보다는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뭔가요? 정신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학문을 하고요, 예술을 사랑할 줄 알고요, 이 정신적인 걸 자꾸 가지고 살아야겠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서가 아주 세계 제일 뒤떨어지지 않아요? 예, 음악 같은 건 이제 직접 가보니까 점점 좋아지고요.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예술이죠. 문학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한 번쯤 받게 되면 정신적 가치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대체 여기서 끝나는데 정신적 가치를 사는 사람들은 행복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살자 그런 겁니다. 내 친구 여러분들 다 잘 아십니다. 서울대학의 김태길 교수, 숭실대학의 안병 교수가 내 가까운 친구야. 다 동갑이고 그렇습니다. 80 중반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셋이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요.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80 넘도록 살아보니까 제일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좋았다 하는 나이가 언제였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셋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 어떤 결론이 뭔가 아니 지금 와서 가만 보니까 계란에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가 까나오고 계란꽃을 하듯이 인생에서 제일 계란 노른자 같은 행복한 나이가 언젠가 다 대답이 뭔가 하니 60에서 75세까지였다. 예.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도 지금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은 이제 그걸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긴 뭐 우리 주변에도 많이 그렇죠. 그런데 이 물질적 가치라고 하는 건 내가 소유하거든요. 빼앗아서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거든요. 정신적 가치는 자꾸 주면서 살게 돼요. 화가는 그림을 주고요. 시인은 시를 주고요. 학자는 학문을 주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몇 해 동안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해오던 시가 바로 이런 거였는데 완성됐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손님이 왔다 그럽니다. 그 나갔더니 고등학교 때 안 찾아오던 동창이 왔습니다. 이거 웬일이냐고 말이죠. 반갑다가 웬일이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창이 나보고 하는 말이 김영, 나 백화점에 갔다가 아주 요새 이탈리아에서 사오는 구두 사 신고 왔어. 그리고 양복도 이거 보통 거 아니야. 이거 아주 이거 좋은 거야 말이야. 그래서 어디가 자랑할 데가 없어서 왔는데 좀 봐달라고 말이야. 그 나한테 와서 자랑합니다. 그럼 난 뭐라 그러니까 좋다고 맞아. 좋다고. 보내면서 뭐라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친구로구나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라일 같은 사람은 인도를 잃어버려도 괜찮지만은 셰익스피어는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셰익스피어는 우리 영국 사람이라고. 독일이 항상 자랑하는 게 민관이 우리 독일은 칸트와 같은 철학자, 괴테와 같은 시인이 태어난 나라라고. 세계 어디 가도 이건 우린 그 잃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게 정신적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가치가 하나 더 연장이 돼서 조금 더 올라가는데 사실은 행복은 이런 개인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가정이 불행해졌는데 나는 행복하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우리 애들 좀 많이 키워보는 부모들이 만나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애들이 뭐 셋이나 다섯, 여섯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아들이나 한 딸만이라도 불행해지게 되면 부모는 항상 마음 아픕니다. 그 잊지 못합니다. 내가 간접적으로 아는 가정인데요. 어린애가 하나 태어날 때부터 치진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그 항상 교회 가서 하는 기도가 문관이 하나님, 저 애는 나보다 먼저 데려가시라고. 저 애를 놓고서 내가 어떻게 가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애는 나보다 먼저 데려가시라고 말이죠. 그 얼마나 그 어린애에 대한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요. 그게 너무 없습니다. 출세하는 가정, 돈 버는 가정만 생각하지 없습니다. 하고 또 우리 특별히 남자들은요. 내가 사는 직장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직장은 그래서 나가서 돈 벌고 나 월급 받아오고 나 하는 일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직장 자체가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좋은 교수 생활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연세대학교를 떠난 다음에 김 교수님이 계실 땐 참 즐겁고 좋았는데 그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어떻게 좀 빈자리가 생긴 것 같다. 그런 사람이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를 우리가 항상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든지 말이죠.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학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느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 요새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고생도 해주지만요. 불만스러운 점도 많이 가지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나 출세하겠다, 우리 정당이 집권하겠다, 그 생각보다도 국민과 우리 모든 가난한 백성들이 좀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을 바꾸면 다 행복합니다. 내가 연세대학교에 있는데 누가 총장이 돼야겠냐? 나보다는 저분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더 좋은 분이라고. 나보다는 연세대학교를 더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럼 누가 나보고 당신 총장 해달라고 할 때 아니라고. 나보다는 저분도 더 좋다고 말이죠. 내가 가는 것보다는 저분이 책임 맡아줘야 한다고. 좀 그런 생각도 가졌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요. 이걸 자꾸 싸우고 빼앗고 하려고 하니까 불행해집니다. 아주 짤막한 얘기 좀 소개할까요? 손기정 마라톤 선수가 세상 떠나기 아마 전에쯤 됐을 때 같습니다. 제가 종로에 있는 어떤 그 세무사를 만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최 선생이라고 하는 세무사가 날 만나고 인사하더니 오시다가 손기정옹이 다녀가셨는데 보셨어요? 그래요. 못 봤다고. 지금 바로 다녀갔습니다. 그래요. 아, 그 어른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어떻게 다녀가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제주에 하는 말입니다. 그 어른이 자기를 찾아오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선생, 나 요새 어디서 상을 좀 받았는데 돈이 조금 생겼다고. 그래서 세금을 우선 내고 써야겠기 때문에 세금부터 내야겠는데 얼마나 어떻게 세금 내는지 좀 날 도와달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죠 하고서 다 계산해가지고 선생님은 수입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만큼만 내면 됩니다. 그랬더니 쓱 봤더니 그것밖에 안 되나? 그것만 내면 됩니다. 그랬더니 좀 많이 내는 방법이 없나? 내가 이 나이에 돈 있으면 뭐 하겠냐고. 그리고 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나 대한민국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나 대한민국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 세금이라도 좀 많이 내면 마음이라도 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많이 내는 걸로 계산해줘. 그래서 좀 많이 내는 걸로 계산해드렸더니 민관이 됐어, 그렇게 할게 하고서 세금을 내고 지금 바로 나가셨다고 말이죠. 근데 문을 열고 배웅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더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전생이 나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산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때 사신 분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요. 나라만 있으면 다 바쳐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시대는 그게 없다고 말이죠.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고당 조만식 선생의 67주기가 64주기가 됐습니다. 그분 세상 떠났는데요. 그 사모님을 몇 번 배웠습니다. 그 사모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만식 선생이 이제 김일성 스티커프 장군에게 연금이 돼가지고 평양 고려 호텔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이따만큼 면회를 정해서 가서 만나고 하는데 한 번 갔더니 그 고당 선생이 다음에 한 번 들어오는 걸로 끝내고 이제는 다시 오지 말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옳은 길이야. 다음에는 얘기할게. 그래서 사모님이 아주 마음이 아파서 이번 오늘이 마지막 때인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큰애들은 다 저희가 노력할 거고 밑으로 두 아들은 데리고 38톤 넘어서 서울로 가라고. 우리 세대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애들 자유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으니까 당신 직접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가서는 누구한테도 신세지지 말라고. 내 노력으로 살지 신세지지 말라고. 그러더니 봉투질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같이 열어보라고 말이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 봉투에 넣습니다. 그건 뭐인고 하니 다시는 볼 수가 없고 나는 여기서 죽겠는데 장례식을 지날 때는 이 머리카락으로 장례식 지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으로 장례식을 지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사회 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다 좋은 나라에 삽니다. 그의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나 자신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 나이 좀 많으니까 그럽니다. 선생님 몇 살까지 사는 게 제일 좋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번 신문 보셨어요? 신문 보니까요. 오래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다 오래 살고 싶다 그랬어요. 90 넘도록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18명만 그렇게 살겠다고. 근데 82명은요, 나 그렇게는 오래 안 살겠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하고 나도 생각해 보는데요. 90 넘은 가족을 모시고 살아본 사람들은 나이 다음에 저렇게 90 넘도록 안 살겠다. 치매도 오고요. 병원에도 다니고요.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90 넘은 가족을 모시고 살아본 사람들은 나 그렇게는 오래 안 살겠다고 말이죠. 그럼 얼마나 오래 사느냐.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고 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때까지 사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가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우리 행복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데요. 난 지금 로마 교황 말고요. 그 전은 독일 분이었고요. 그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교황이고 그랬습니다. 난 천주교는 아닙니다만은 참 그분 좋은 분입니다.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뭐라는 거 하니 소련 공산주의를 이제 몰락시킨 건 여러 사람이 했지만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레이건 대통령은 저 공산사회는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가둬두면 저희끼리 무너진다고. 그걸 정치화시킨 사람이에요. 요한 바오로 2세는 폴란드 사람인데요. 약소국가 사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자유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암살당할 뻔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야겠는데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뭔가 저도 이제 나이 좀 있고 그러니까 느껴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학에서 상을 준다. 그래서 이제 상을 받았는데 받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직책을 맡았던 것도 아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상을 받아서 마땅한가 맞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을 좀 받겠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내 아들들도 다 키가 크고요. 내 동생들도 다 180, 100 키가 큰 나만 작거든요. 그래 누구 만나면 그래요. 우리 큰아들은 고생하느라고 키가 못 컸다고. 집안에서도 밖에서 좀 고생을.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고생스럽게 살았는가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죠. 모르죠. 그 다음에 저는 2년 동안 이제 공산치하에서 살았는데요. 뭐 이렇게 정치적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자유가 목숨보다 중하다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압니다. 그래도 일제시대에는요, 나 산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으세요. 또 나 뭐 사회를 조금 책임 맡지 않고 내 일만 하고 있으면 도둑거든요. 근데 공산사회는 그거야 안 돼요. 나와서 정치교육 받아야 하고요. 공산주의 창작 못하게 되면 억압을 당해야 하고요.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요. 우리 가족 안에 당원이 없게 되면요, 완전히 무시당하고 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전쟁 겪었죠. 뭐 아주 참 우리 시대는 고생 많았어요. 그 요새 사람들이 아이 고생스럽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보다 낫지. 우리 같이 고생하는 시대가 어디 있었나. 근데 나는 그 모든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지금은 나이 드니까 다들 나보고 건강해서 좋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제 건강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나 너 20살 날 때까지 사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고. 그 아주 우리 집안에서 날 포기했습니다. 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하래 하고 포기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하지 못한 게 어떻다 하는 것도 많이 경험했고요. 또 그 40 될 때까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쇠빵살이 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옛날 생각을 하니까요, 내 생각 그대로예요. 쇠빵도 못 가는 저 젊은이들 저거 어떡하나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게 고생하는 애들이 있으면 좀 많이 이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참 사회적으로도 고생 좀 많이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래 오래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면 상 받겠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상 좀 받아야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내 나이가 되니까요, 다들 나보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누가 보면 선생님 보면 참 행복해 보인다고 다 그럽니다. 근데 나는 고생 많이 했는데 남들은 다 나보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하고 아주 가까운 얘기만 하나 하죠. 몇 해 전에 서울 북쪽에 있는 교회에 강연을 갔어요. 강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신중고등학교 교장 지낸 장로님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죠. 저보고 김 선생님 나 잘 몰라 그랬는데 자녀분들이 몇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복 받으셨군요. 그럼 난 속으로요, 그때는 둘 만나서 잘 키우자고 하는데 6을 키우느라고 말이죠, 어디 가서 자랑도 못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표창 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신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5년 전에 미국, 카나다 강연을 갔어요. 근데 제일 위에 딸하고 밑에 딸 둘이 있는데 셋이 미국 삽니다. 그 애들하고 이제 여행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행을 하는데 호텔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서 있는데 막내딸입니다. 아버지, 왜? 난 암만 생각해도 엄마가 조금 어리석었던 것 같아. 그래요. 왜 엄마가 어리석으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만 낳아서 키워도 이렇게 힘든데 그 전쟁마당에 6씩이나 끌고 다니려고 얼마나 어머니가 고생했겠냐고 말이죠. 나 같으면 이렇게 오래 많이 안 낳는다고요. 그 내가, 야, 엄마가 고생 안 했으면 너희 둘은 세상에 없다. 고생했으니까 있지.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철이 드니까 요새 어머니 생각이 나면 자꾸 눈물이 난다고 마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철 드니까 알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큰딸애가 그래요. 아버지가 더 고생했지 뭐. 아버지 거기 또 사회 문제 가지고도 많이 고생하지 않았냐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안 계시지만 물어보면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다 막 그럴 거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제일 불행한 건 사랑이 없는 고생입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입니다.
그 결국은 우리가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이냐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민족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대신 고생해 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예,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LA 한 번 가시게 되면요, 그 가까이에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시청 앞에 가면 길다란 공원이 있는데요, 동상이 3개가 있습니다. 맨 앞에는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마틴 루터 킹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이 있습니다. 난 거기서 그걸 보면서 말이죠, 저분들 때문에 우리 역사가 움직이고 인류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구나 말이죠. 마틴 루터 킹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흑인 대통령이 나오고 흑인들이 인권을 찾게 됐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오렌지 농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일할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그 젊은이가 한국에 가서 민족적인 지도자가 됐다고 기념해야겠다고 그 동상에 세웠습니다. 간디 선생은 인류 역사에 희망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인격적으로 가장 고귀한 봉사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 역사가 희망을 가지고 사회가 앞날을 약속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행복은 어떤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